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뭐 다양한 전문직 있죠. 그리고 뭐 전문직 중에 또 상당수는요. 그냥 솔거 노비인 경우가 많아요. 의사나 뭐 변호사, 법을 다루고 이런 쪽에서는 활용을 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로봇한테 맡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는 뭐 항상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용이 감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산업혁명 직후에 러다이트 운동, 그래서 뭐 기계 파괴 운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랬었고,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직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직무의 전환이 되죠. 타이피스트가 없어졌다고 해서 비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 거리 없어진다고 해서 백화점 고용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가 포크레인이 나온다. 그렇다고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쓰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직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요. 예전에는 특정 직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뭐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농부하고 목축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게 전체 국민의 뭐 절반 이상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한 직업도 전체 고용의 뭐 30%, 10%, 하다못해 10% 이상이라도 가는 건 없어요. 직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직업이 많이 세분화됐죠. 강아지 조련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잡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들도 전문화된 직업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옛날에 하나의 직업에서 분화된 겁니다. 그 하나의 직업이 뭐냐? 머슴이에요. 머슴에서 이게 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뭐 다양한 전문직 있죠. 그리고 뭐 전문직 중에 또 상당수는요. 그냥 솔거 노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비슷한 일, 집사들 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던 게 분화가 되면서 직업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직업이 창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프로게이머, 그런 직업은 옛날에 있을 수가 없었죠. 뭐 파티 플래너, 양아치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간혹 물어봐요. 자꾸 직업이 안 없어지고 생긴다고 그러는데 뭐가 생기냐? 모르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파티 플래너가 생길지 프로야구 선수가 있을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하지만 없어지는 건 눈에 보입니다. 기계가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면은 지금 현재 없어질 직업은 확실하게 보여요. 기술이 발전한다 그래서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거는 좀 지나친 우려로 보이고, 여태까지 기술 발전과 함께 항상 늘어왔고,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줄고 일의 위험성도 낮아져요. 기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것도 훨씬 편해지게 되죠. 뭐 AI가 나타나서 많은 전문직이 사라진다? 그럼 물론 사라지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로 생겨나는 쪽은 이제는 생산 외에 또 어떤 쪽이냐면 주로 먹고 노는 쪽이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 놀아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푸드 코디네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음식 이렇게 세팅해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옛날에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혼났어요. 그냥 먹어야지. 어디 감히 음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직업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것보다 오히려 기계를 활용하는 쪽으로 직무가 전환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비스 산업 쪽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여가 활용, 이제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계속 보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사람들의 다양한 여가가 생겨요. 여가라는 걸 단순히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즐기는 것들을 하고, 먹는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게 즐길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좀 이런 쪽으로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쪽이 이제 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역시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관리,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직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AI가 법원에서 판결도 더 정확하게 한다. 근데 AI가 하는 판결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징역 3년 나오면은 내가 왜 징역 3년이야? 컴퓨터가 왜 나한테 징역 3년으로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사람의 권위가 필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또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의사나 뭐 변호사, 법을 다루고 이런 쪽에서는 AI를
활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어떤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질 거고요. 완전하게 로봇한테 맡긴다 이러고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AI에 딱 2명 갖다 놓고 케이스 쭉 집어넣은 다음에 결론 딱 했더니 피고 징역 3년 나왔을 때 그럼 내가 3년이구나 그러고 감옥 갈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은 더 이제 기술적인 거라서 이 세무사나 법무사 같은 직업들은 조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기계로 전부 다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AI한테 맡긴다는 거는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문직들이 직무가 상당히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직무가 변화가 되고 직무를 하는 방식이, 수행하는 방식이 바뀔 수는 있어도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마 아주 많지는 않을 거고요. 사라진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인데 직업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기업에서도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항상 있었지만 지금은 타이피스트는 없지만 결국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타이피스트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타이프만 딱 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합적인 비서인데 타이프를 많이 치는 것 뿐이죠. 여전히 그런 역할은 또 하는 거고요. 좀 직무 자체는 많이 바뀌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얘기 있었어요. 앞으로 컴퓨터는 필수다. 꼭 배워야 된다. 뭘 배워요? 가서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냥. 아니 배울 필요가 없어. 그때 열심히 학원 다니고 소용 없어요. 가서 자기 직무에 가서 하는 거지. 뭘 배워 그거. 그렇잖아요. 아예 전산학과에 들어가면 그건 배워야 돼요. 아니면 내가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어서 컴퓨터를 만든다 그럼 배워야죠. 그거는. 그 배울 필요 그거 뭐 배워요. 그냥 쓰면 쓰는 겁니다. 그거는. 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고 자기 직무에 필요한 기능을 쓰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뭐고 반도체가 어떻게 구성돼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건 뭐고 이런 건 몰라도 쓰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뭐 특별히 AI를 따로 배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확실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게 직무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제 집에서 쓰면서 재미로라도 쓰고 계속 새로 바뀌는 거,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한두 번씩 써보고 요거는 필요하죠. 근데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AI 활용법을 배우러 학원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정말 저는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단 그동안의 기반이 너무 강해요. 모아놓은 데이터의 양 그리고 영문으로 데이터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전 세계도 지금까지 쌓여있는 양이. 근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보면 다 미국 기업들이죠. 현재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걸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반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인프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런 기업들이 나올 거고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만들잖아요. 자율주행차 자체도 물론 이제 돈이 될 수가 있지만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마 검색할 거예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쌓이는 실시간 데이터가 어떨까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준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뭘 검색하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집에 있는 PC나 스마트폰 이상으로 고급 정보들을 이제 수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에서 자율주행에 들어간 것도 내가 자동차라는 게 모빌리티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요. 딥시크가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직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학습 능력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 얘기한 게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긴 한데 획기적인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확 빠졌는데 저는 그거는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은 더 낮은 사양의 장비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낸다 그러면은 AI가 더 많은 데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AI 그러면은 로봇, 자동차 아니면은
챗봇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냉장고에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AI가 들어갈 수 있고요. TV부터 해서 저 청소기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된 게 나올 수가 있고 세부적인 모든 전자제품에 다 AI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별별 군데에 다 AI가 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고 사양의 칩을 생산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시장 자체가 AI 시장 자체가 확 커진다는 겁니다. 딥시크가 들어오면서 더 많은 AI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순위를 매긴다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 7등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관마다 뭐 조금씩 다른데 공공 투자는 제법 많은데 민간 투자가 좀 약한 편이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 중국, 영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AI가 늦은 건 맞는데 기묘하게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자체 포탈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스몰 랭귀지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특화된 쪽으로 틈새 시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챗 GPT 같은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단점이 그게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고 그걸 갖다가 특정 분야에서 쓰는데 반드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몰 랭귀지 모델을 써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특화된 쪽으로 틈새 시장을 충분히 지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들도 당장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구글하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AI라는 것도 하나의 주권이 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의 통째로 다 넘기지는 않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거는 하나쯤은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딱 당선이 되자마자 도지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앨런 머스크를 이제 거기 수장으로 넣고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 막 20대 친구들을 잔뜩 거기다 뽑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정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 잘라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마구잡이로 해고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 내에서 반 트럼프 세력을 축출해낸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